여보세요? 뭐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너 평생 후회한다. 부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가속화되는 양극화 시장, 이것만 알면 나도 고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건설사가 분양하는 것도 지금 안 되더라, 미분양이 나더라, 지금 이런 얘기 하죠. 지방시장 지금 엄청 안 좋다. 자,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여태.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양극화는 전 세계의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올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지역의 집값이 다 이제 오르지 않는 그런 시장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뉴욕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가장 비싼, 집값이 비싼 도시입니다. 뉴욕 소호라는 지역에 중간 가격의 주택 한 채면은 라스베가스에서 18채를 살 수 있대요. 18채. 예,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에 그것도 중간 가격의 집 한 채 가지고 18채, 23채, 29채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양극화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도시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 도시 중에서 그걸 이제 세계 슈퍼스타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8위래요, 8위. 우리 서울이. 그래서 이 다른 도시 대비 비교해서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아닐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 가격의 집 한 채, 소라는 동네 지역에 중간 집 한 채면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남 아파트 한 채, 강남 서초 송파, 이거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의 중간 가격의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가 주거니까 한 채 가지고 청주라든지 이런 지방 도시 있죠. 지방 도시에 집을 몇 채나 살까요? 미국처럼 뭐 18채, 23채, 29채 살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미국같이 똑똑한 천재들, 그 유명한, 저명한 뭐 경제학자들이 있는 그런 나라조차도 양극화가 커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이 격차가 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한 채 가지고 18채, 23채, 29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우리는 강남의 집값, 중간 가격의 집값,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지방에 가서 이렇게 못 산다는 거죠. 우리는 뭐 어떤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격차가 덜 벌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덜 벌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같이, 선진국과 같이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편안하게 지방에서 얼마든지 살면 돼.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절대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방송할 때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과거 시장은 집이 10채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 집까지 10채 집이 있다면 1번 집은 내놓으면은 다음날 낮에 되니까 누가 사러 와. 2번 집은 한 이틀 지나니까 누가 사러 와. 3번 집은 일주일 있으니까 누가 사러 와요. 10번 집은 한 10개월 있으니까 누가 사러 와. 자, 예전에는 어떤 시기였어요? 과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집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한 집에 안에 뭐 4-5명은 뭐 일도 아니죠. 애가 4-5명 있는 거는. 그래서 폭발적인 인구 급등, 그리고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던 이런 시절에는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1번 집이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거죠. 예, 2번 집은 그 다음으로 높고 3번 집 그 다음.
가장 투자 가치가 낮은 게 이 10번 집이죠. 투자 가치가 높든 낮든 간에 팔리는 시간만 틀렸을 뿐이지 누구나 다 사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인구 2031년도부터 감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2029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전국 주택 보급률 과거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이미 한 104% 정도 지금 돼 있어. 주택 보급률 자체는. 물론 거기에는 뭐 지하방, 뭐 사람 안 사는 집, 이 공가들, 빈집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걸 빼더라도 일단 100%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 다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까지 팔릴지 5번 집까지 팔릴지는 누구도 몰라. 하지만 이 뒤에는 안 팔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 뒤에는 6번 집 뭐부터 10번 집까지는. 이게 양극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예요. 자, 이런 양극화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더 이상의 집값 하락은 없다. 이렇게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집값 30% 더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도 더 떨어져야 돼, 30%.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거래 절벽이죠, 사실은. 네, 거래 절벽인데, 이게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길 한마디로 바란다는 것이에요. 우리 경제가 무너지길. 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금융사, 건설사, 부도,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이 부도가 도미노 현상. 지금도 미분양이 안 팔려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한테 미분양을 좀 사줘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 부도는 뭐 당연하죠. 뭐 건설사, 부도 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 뭐 붕괴가 되고, 실업자 급증, 가게 파산,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것을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거를 정부가 가만히 구경만 합니까?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를 마치 무슨 정말 이거 꼭 떨어지면 뭐 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대변수가 사라졌다 그랬죠. 대변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미국발 기준금리 폭발적인 인상.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 대변수가. 그래서 더 이상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에 지금 나왔죠. 소비자 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9.1%. 2022년 지난해 4월 달인가요? 이때가 9.1%. 이게 소비자 물가 미국이 9.1%까지 간 거는 40년 만에 처음이래요, 처음.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0.75%씩 4번이나 올렸죠. 자, 9.1에서 이번에 지금 내려왔죠. 6.5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6.5까지 완연한 소비자 물가가 지금 하락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떨어졌다고 얘기를 못하지만 이제 완연한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5%가 저는 고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미국도 작년에 막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부작용이 올해 이제 시장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3분기 정도부터 미국도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한국의 기준금리는 3.5%가 고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드렸죠. 3.5%.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려서 3.5%가 됐죠. 그래서 이게 고점이 될 거고 당분간 이 상태로 몇 번 유지하다가 2분기부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감히 예측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도 안 좋고, 지금 뭐 모든 게 지금 안 좋아.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변수,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 변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규제 찔끔찔끔 뭔가 풀까 말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급격하게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내부 변수는 규제를 다 푸는 정책적인 부양에 지금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고요. 규제 완화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계속 안 좋으면 계속 풀 거예요.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지금 규제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다 풀렸는데 서울도 다 풀렸는데 거기도 한두 달 안 좋다 하면은 강남 3구와 용산도 풀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이유,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무조건 따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뭐 당연하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높은 이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금리 선호하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높은 금리 선호하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죠.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 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 이게 원론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한은이 이거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계속 올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돼. 1% 이상 벌어지면 안 돼. 금리 차이가 미국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해외 자본 유출은 막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가면은 막을 수 있지만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한계 기업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도 못 내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 한계 기업들이 도산할 거고요. 한계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은 해외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자본도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계속 올릴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도 양극화 시장이 펼쳐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은요,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재편된다. 자, 수많은 재개발 지역과 안전진단 완화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안전진단 통과할 거예요. 이번에 목동도 다 통과했다고 하죠. 앞으로 그 통과하는 단지들이 무수하게 나올 거고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무수하게 언론에 나올 겁니다. 재개발도 신석통합계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 지역들, 그렇게 수없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다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 다 할 수 있나요? 정권이 바뀌면요? 정권이 유지가 된다 그래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 많은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양질의 일자리, 이게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강남 접근성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강남에 일자리가 제일 많대. 강남 서초 송파에. 그러니까 강남을 들어올 수 있는 2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들이 다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 노선이 있는 지역들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은 결국 일자리 접근성을 얘기해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어디가 많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재건축을 만약에 투자한다. 재건축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돼. 재건축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강남 3구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왜? 재건축도 차별화가 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고 사업성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성 좋은 곳은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사업성 좋은 곳은 이걸 땅값 비싼 곳. 강남이 제일 비싸지 뭐. 강남 무조건 가야 돼.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못하는 것 뿐이에요.
강남에 재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가격이 올라서 안 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나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1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실제 투자금 10억 이상 있다면 무조건 강남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를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돈이 그렇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현금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에 무조건 투자하세요. 10억 이상 없다면. 왜? 재개발이 앞으로 화두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시기가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강변, 항상 강을 끼고 모든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근데 강가에는 누가 살아요? 부자들이 산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한강변 보면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올림픽도로 타고 보면 아파트 쫙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있다. 그 아파트 없는 지역들은 반드시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그쪽에 빌라나 단독주택 사라! 이런 얘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자, 지금 또 한강변을 어떻게든지 개발하고 싶어하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잖아요. 한강변엔 부자들이 산다. 앞으로 못 들어간다.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지어지기 전에 지어질 곳에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역세권 너무 중요합니다.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런 것도 사실은 구역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 뭐 아무거나 사도 역세권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이 이 한강변과 역세권입니다. 이게 중심축이 될 거예요, 앞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라든지 문화,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 한 곳에 들어오는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닌 남이 살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닌 남이 살고 싶은 곳. 내가 사는 곳은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살면 돼요. 그리고 내 집 한 채는요, 굳이 투자가치 따지지 마세요. 내 집 한 채를 언제 사야 될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Now. 지금이다. 내 집은 내가 살 거기 때문에 투자가치 따지면 안 돼. 무조건 가장 지금 저점일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 항상 내가 살 때가 가장 싸게 살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재의 크기, 이익의 크기입니다. 호재라는 것은 간접 호재와 직접 호재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간접 호재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지역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일자리가 크게 들어온다든지, 교통이 뭐 GTX나 노선이, 새로운 노선이 들어와서 역세권이 된다든지, 이게 간접 호재예요. 이게 엄청나게 크죠. 직접 호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내가 투자한 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호재만 있다면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호재가 크면은요, 이익도 크게 난다. 호재가 작으면 이익도 작게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큰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일자리가 없는데 거기에 커다란 일자리가 생겼다. 그럼 간접적인 호재가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다는 거예요. 직접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개발이 되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래서 재개발에 지금은 무조건 투자해야 될 시기다.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재개발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이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과거에도 저는 전부 다 남들이, 이 전문가들이 투자하지 말라고 할 때 투자하라고 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정말 투자의 적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자, 새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또 채널 열심히 또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새해에도 열심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제 강의를 매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